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철학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데카르트의 철학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데카르트 철학과 그 당시의 지적 맥락, 특히 과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데카르트 철학이 워낙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인간은 이제 육체는 기계고 마음은 이제 별개다라고 하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그렇고, 또는 뭐 자연 법칙을 자신의 순수 이성을 통해서 얻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독특하기도 하죠. 자연 법칙인데 자연을 관찰하지 않고 그 눈 감고서 이제 생각만 하면 자연 법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르네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고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자로만 많이 생각하고, 또는 뭐 데카르트 좌표교회 하면은 이제 데카르트가 떠오르긴 하죠. 근데 사실은 과학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유럽의 지적, 정치적, 종교적 혼란기, 특히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종교 전쟁 시기에도 참전을 하기도 하고요. 용병으로서 이제 참전을 하기도 하고, 당시 지적으로는 그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에 이제 중심에 있었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했던 그 시기, 그 주장이 고대 우주론이었는데, 이 시기가 오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태양조차도 사실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하던 시기였고요. 그 두 진영 사이에 싸움이 심각하게, 아주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치열함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냐면, 1630년대 초에 이 데크레트가 지동설을 옹호하는 책을 하나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데크레트가 그 지동설을 옹호하는 책 제목이 원래 르몽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세계라고 하는 책인데, 또는 뭐 세계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 책을 출판을 하고 거의 집필도 완료해서 원고를 마감했는데, 1633년에 갈릴레오가 재판을 당해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듣고서 겁이 난 데크르트가 책을 출판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썼던 원고들 중 일부를 중에서 이제 지동설과는 거의 좀 지동설을 떠올리지 못할 만한 그런 얘기들, 이제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이런 종류의 이제 과학 얘기들만 모아서 책을 하나 출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과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 바로 방법 서설인 거죠. 서문이에요, 사실. 이제 이 과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담은 서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방법 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이제 1637년에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요 방법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 법칙 나오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얘기고요. 계속 그 뒤에도 성찰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이 작품들 속에 일관된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아니고, 데카르트가 죽고 1664년에 드디어 이제 원래 출판하려고 했던 책 3개가 이제 사후 출판되는 거죠. 자, 데카르트의 전체적인 그 사고 방식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수학처럼 부정할 수 없는 명징한 제1원리로부터 출발해서 연역적인 과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그 데카르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순수 이성을 통해서
제1 원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뭐였죠? 계속 이제 회의를 하죠.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 회의를 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지만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 찾아냈죠. 그게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제1 원리였고요. 요 제1 원리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 연역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의 존재도 증명하고 신의 성격도 증명하고요. 그래서 신의 불변성이니 신의 이제 완전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 법칙까지 도출하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기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1법칙 보면은 이제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관성의 법칙이고요. 제2법칙은 운동은 본질적으로 직진이다 라고 하는 신의 불이라는 거고, 제3법칙은 충돌 시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2법칙, 3법칙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랑 순서 약간 바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자연 법칙을 도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새로운 관념을 제안하고 싶었고, 그것에 세계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 작동 원리인 자연 법칙을 이제 제안하고자 했고, 그 법칙을 알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법칙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연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자연 법칙의 형태도 보면은 좀 특이해요. 그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법칙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오늘 자연과학 교과서에 딱 실려 있는 법칙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어색하지 않은 아주 당연한 법칙처럼 보이지만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법칙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물체들이 스스로 뭔가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물체들은 그러니까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번 밀어놓으면 걔가 계속 밀려가는 거죠. 매우 수동적인 존재예요, 물체들은. 그래서 신이 최초의 운동을 부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은 스스로 뭔가 나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통해서만 운동의 방향이나 속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자연은 다 이런 물체들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뭐만 빼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만 빼고요. 심지어 인간의 마음만 빼고 인간의 육체도 다 기계라고 생각한 거죠. 기계란 뭐냐? 수동적인 물체들이 오로지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그런 거죠. 사실 보면 과거에 자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몽땅 뒤집어 엎은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과학의 방법, 또는 새로운 과학 그 자체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데카르트는 왜 이런 식의 특이한 제안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건 순수히 그냥 데카르트가 쓴 책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쓴 책만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도대체 왜 하필 그런 식의 책을 썼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 연역적인 책에 순수 이성을 통해서 제1 원리를 찾아내서 그걸로부터 연역적으로 자연법칙을 노출하는 왜 하필 그런 식의 하필 그런 식의 방법을 썼느냐 또 왜 하필 그런 형태의 자연법칙을 제안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인 거죠. 데카르트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일말의 힌트는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이 질문에.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다른 맥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의 지적인 맥락 건데요. 하나는 왜 하필 그런 방법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에 한 가지 답은 이거죠. 그 당시가 워낙 지적 혼란기였다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뭐가 답인지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회의주의가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피론주의니 뭐니 하는 이거 다 의심하고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회의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죠. 자, 이건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하필 그 당시 그러면 왜 회의주의가 팽배했느냐라는 거죠. 다시 그 질문으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당시에 회의주의가 유행했느냐? 그 여건 뭐냐면 권위 있는 답이 사라졌다는 거죠.
고대의 권위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기초했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무너지고 뭐가 왔느냐? 새로운 후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코페르니쿠스주의는 완벽한 권위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들이 이 제안, 저 제안 오고,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도 계속 추락 중이었어요. 새로운 제안들이 이것저것 나오지만 도대체 뭐가 좋은 답인지, 또는 코페르니쿠스주의도 여러 그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새로운 지식의 기초로 딱 채택하기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최초의 출발점이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지구 중심설과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태양 중심설의 대결, 바로 그리고 이러한 대결로부터 촉발된 지식에 대한 회의, 그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의심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다 의심해보고, 새로운 완벽한 토대로부터,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새로운 토대를 찾아서 그걸로부터 새롭게 지식을 쌓아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인 거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데카르트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식의 얘기가 데카르트 철학을 소개하는 수많은 제 입문서들에 써있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데카르트의 진정한 의도, 또는 데카르트가 왜 하필 그런 식의 자연 법칙을 제안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당시의 이 대결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죠. 지구중심설은 고대부터 한 1000년 넘게 이제 서양의 지적 권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체계고요.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까지는 지상계고요. 달 너머는 천상계예요. 자, 그런 체계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 그리고 천상계에는 별들, 행성과 별들이 있다. 그래서 달부터 해서 여기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7개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너머에는 또 별들이 박혀있는 항성천구가 있고, 걔네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반면에 태양 중심선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요.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이제 그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행성이 됐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아요. 달이 이제 위성으로 전락해버리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바깥에 별들이 박혀있는 항성천구가 있어요. 여기서 재미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구 중심설에서는 별들이 박혀있는 이 항성천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을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별들이 박혀있는 항성천구는 존재하지만 이 별들이 돌진 않아요. 항성천구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대신에 누가 돌아요?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뭘 설명하냐면 별들의 일주 운동을 설명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별들이 뜨고 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뜨고 지죠. 그 일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뭘로 설명해요?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구 중심설은 별들, 항성천구가 꼬박꼬박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하는 그런 회전 운동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차이가 있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을 때와 여기선 지구가 어디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으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면, 만약에 여름에 여기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마크업 누가 있죠? 여기.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 봅시다. 여기 있을 때는 별들이 여기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저 넘어 별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여기서 보일 때 지구가 여기 왔을 때, 그 여름일 때
겨울일 때, 여름, 겨울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죠. 겨울에서 보면은 같은 별이 같은 여기 있는 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위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연주시차라고 부르거든요. 연주시차. 여름과 겨울에, 자, 6개월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이 나옵니다. 근데 별들을 암만 관찰해도 그런 연주시차는 측정되지 않았어요. 당시의 측정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각도가 측정되는데 각도가 측정이 안 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변명을 했냐면 이 별들이 박혀있는 항성천구가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게 엄청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들의 요 연주시차라고 요 각도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의 평행리에 가깝겠죠. 그래서 각도가 너무 작다. 그래서 눈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지구 중심설에 비해서 우주의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생겨요. 어쨌든 이런 두 사이의 대결에 의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구 중심설은 매우 직관적이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주 잘 설명이 돼요. 반면에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고 나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한번 보죠. 고대의 지구 중심설에 따르면 지상계와 천상계가 명확하게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달 위는 천상계, 달 아래는 지상계고요. 달 윗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완전해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처럼 완전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물질인 제5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그 원소 이름은 에테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변화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운동인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보세요.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하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겁니다. 원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상계를 규정해요. 실제로 천상계의 천체들을 보면은 항상 규칙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반면에 지상계의 물질들은 어때요? 지상계의 물질들은 생성, 소멸도 하고 불완전합니다. 생성해서 점점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쇠퇴하기도 하고 그럼 좀 아예 소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면 변할 리가 없는 거죠.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불완전하니까 자꾸만 현재 상태가 뭔가 불완전하니까 자 완전한 좀 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자꾸만 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질의 변화 또는 운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계에는 4가지 원소가 있어요. 흙, 물, 공기, 불. 그래서 흙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무거운 애의 원래 자리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우주의 중심에 모여 있어서 지구를 형성한 겁니다. 어때요? 딱 말이 되죠? 그리고 물은 그보다 살짝 가벼워요. 그래서 호수를 파보면 호수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그러니까 흙 위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죠. 공기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흙과 물 위에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불을 피우면 얘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불을 피면 왜 하늘로 올라가려는지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보면 이 얘네들의 운동은 다 상하 운동이에요. 상하 운동이어서 잠시 보면은 여기 이런 장난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장난감이 어떻게 움직이죠? 손을 놓으면 내려가요. 왜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흙으로 이루어졌으면 원래 자리가 어디죠?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얘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향에 의해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 중심 방향이고 그게 모여서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불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계랑 천상계는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천상계는 원운동,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계는 위아래 운동, 위아래만 한다는 거예요. 상하 운동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겉보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지상계랑 천상계는 애초에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있고 물이 그 위에 있고 공기가 채워져 있고 맨 바깥에 불이 있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사원소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고 그 너머에 이제 달부터 시작된 천상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색한 체계처럼 보이지만 아주 매우 과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질서 잡힌 체계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고 실제로 수많은 현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동설은 문제가 많았어요. 자,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매일매일 자전한다면 땅이 엄청나게 빨리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느끼지 못하죠? 왜 어지럽질 않죠? 또는 세탁기처럼 막 뺑글뺑글 돌면 빨래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벽에 붙어야 되죠. 날아가 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근데 우리는 왜 날아가질 않죠? 또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고 실험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사고 실험도 아니죠. 실제 실험이죠. 지금 떨어뜨려요.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움직이죠. 땅이 계속 자전하니까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땅이 움직이면 땅이 움직이는 대신에 얘가 떨어지면 얘를 떨어뜨리면 뒤쳐져야겠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공을 던진다면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쫙 공이 뒤로 가야겠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땅으로부터 땅의 움직임에 따라 뒤쳐져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는 운동할 리가 없다. 라는 식의 경험에 고소한 논변들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지상의 물체, 왜 그럼 지상의 물체는 이제 얘 무거운 물체란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무거운 물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의 중심을 향해 떨어져야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우주의 중심이 여기 태양인데 왜 태양으로 안 떨어지고 왜 지구로만 떨어질까요? 또 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을 돌까요? 왜 다른 지구를 돌까요? 자, 과거에 천상계, 지상계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이게 딱딱 설명이 됐었는데 이게 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지상의 물체는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반면에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을 도는지, 왜 원운동을 하는지. 자, 이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고 제안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지구가 천상계의 일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의 지상계의 운동과 천상계 작동 방식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이 지구 주변에서는 지구를 향해서 직선 운동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직선 운동이 있어요. 상하 운동이 기본인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나머지 천체들은 지구조차도 통째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지상계와 천상계가 달라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대기권 안쪽과 바깥의 전체 우주 사이에 뭔가 거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상계와 천상계의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천상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천상계와 지상계는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어요. 지구는 천상계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우리가 채택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동일한 원리, 통합된 작동 원리의 호소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상의 물체와 천상의 물체처럼 보이는 애들은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된 원리를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달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갈릴레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봐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왜 이게 하필 여기로 떨어지느냐. 지구가 이렇게 팍 가버리면 이게 뒤쳐져야 되는데 왜 여기
항상 우리 눈에는 제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느냐? 갈릴레오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얘는 사실은 제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관성 운동을 하고 아래로 아래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자꾸 아래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낙하와 이제 수평 운동이 분해될 수가 있고, 수평 운동은 원래 지구와 함께 이 공이 움직이고 있었죠. 놓는 순간에도 그 운동을 계속 각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운동은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평 방향 운동은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속시키면 어떤 방향 운동이 돼요? 결국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갈릴레오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이 배 위에서 돛대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상상하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죠. 돛대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바깥에서 보면 돌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이 돛대 위에서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로 그 차이에 불과한 거고, 얘가 옆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원래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방향 운동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 운동은 마찰이 없는 한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게 관성 개념의 도입인 거죠. 이게 1632년에 갈릴레오가 바로 그런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책을 쓰고 갈릴레오는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집에 갇히게 되는데, 물론 요 설명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걸 설명하기 앞서서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 코페르니쿠스 체계 자체가 좀 더 자연스러운 체계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 변신을 합니다. 바로 무한 우주로 확장돼 나가는 건데요. 아까 코페르니쿠스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이 항성 천구라고 하는 별들이 박혀있는 이 천구가 마지막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주를 제안했었는데요. 다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항성 천구는 돌지 않아요. 돌지 않는 대신에 누가 돌아요? 지구가 자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별의 울진운동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성 천구는 어떻게 있어요? 아주 멀리 있다 그랬죠. 항성 천구 아주 크다 그랬어요.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영국에 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토마스 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영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을 그리면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양 중심의 무한한 우주인 거죠. 별들이 항성 천구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저 멀리 그냥 무한한 우주 속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 중심의 무한한 우주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코페르니쿠스 체계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별들은 원래 여기서도 별들은 가만히 멀리 있었을 뿐이니까, 가만히 멀리 있을 거면 꼭 하나의 그 천구 공에 박혀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저 멀리 흩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양 중심의 무한한 우주다. 그리고 아까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를 엄청 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키울 바에는 엄청 키워서 무한하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시킨 건데, 논리적인 결함이 있죠. 뭐냐면, 무한한 우주에 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도대체 중심입니까? 무한한 우주에는 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어색하게 생각한 사람이 요걸 좀 더 발전시킨 체계가 바로 이런 중심이 없는 무한한 우주죠. 그래서 태양 역시도, 태양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의 존재를, 여기서는
태양이 다른 별과는 뭔가 다른 아주 유일한 특별한 존재처럼 간주된 거지만 태양 역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중심이 없는 무한 우주에서는 태양에게 뭔가 다른 지위, 뭔가 일반적인 지위를 부여해요. 그럼 태양은 뭘까요? 다른 별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거죠.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이 태양은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겠어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태양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이 흩어져 있는 중심이 없는 무한우주라고 하는 제안이 이제 16세기 말이면 제안되고요. 그 대표자가 이제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화형당합니다. 물론 이 무한우주론 때문에 화형당한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계가 좀 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좀 더 어울리는 제안이죠. 자, 근데 무한우주를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좀 우리 생각이 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바로 데카르트는 어떤 고민을 한 거냐면 무한한 우주 속에 물체가 존재한다면 걔는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아까 관성 얘기했을 때 갈릴레오가 처음 제안했던 관성 개념은 특정한 중심에 대한 원형 관성이었어요. 원관성.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는 마치 아까 그림을 아까 데카르트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냥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거 요거는 마치 직선 관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지구를 다시 축소시켜서 보게 되면 사실은 저 방향의 운동은 일종의 원운동인 거죠. 이 방향의 운동은 일종의 원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직선 운동이 아닌 겁니다. 지구의 둘레를 따라 지구의 원 둘레를 따라 움직이는 원관성. 요게 이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수평 방향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 원관성. 그다음에 낙하 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으면 만약에 돌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손에서 놓아지는 순간 그 방향 운동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또 낙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이 두 경향이 합쳐져서 결국 포물선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갈릴레오가 제안한 원관성화 관성 운동과 낙하 운동의 결합인 거죠. 근데 얘는 뭘 필요로 하냐면 항상 중심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둘레에서 일어나는 관성 운동과 낙하 운동은 둘 다 특정한 중심, 지구의 중심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거는 알고 보면 데카르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데카르트는 아주 순수한 이제 중심이 없는 무한한 공간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물체를 덩그러니 하나 딱 넣어봅시다. 걔는 어디로 갈 수가 있죠? 중심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유지되는 원운동이라거나 또는 낙하운동이라거나 이 둘 다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낙하운동도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당연시 가정될 수 없고요. 원관성도 당연한 어떤 운동으로 간주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유지될 수 없는 얘네들 둘 다 중심이 정의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중심이 정의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거죠. 다른 물질이 필요한 거죠. 지구와 같은 물질. 그러니까 이 원운동은 스스로 그냥 당연시 가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모종의 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운동인 거죠. 낙하도 마찬가지고 원관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자연의 작동 원리로서 가장 기본 원리로 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얘는 근본 원리가 될 수 없어요. 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죠. 그걸로부터 우리는 자연현상들을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상해보죠. 중심이 없는 무한한 공간을 상상해봅시다. 그러면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걔는 오직 멈춰있거나 움직인다면 똑바로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자연법칙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이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직선 관성 운동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성 운동은 오직 충돌에 의해서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다른 물체랑 충돌할 때만 드디어 바뀔 수 있는 거죠. 충돌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죠. 얘는 스스로 운동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얘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런 식의 제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데카르트가 처음에 제안했다고 하는 그 순수, 코기토라고 하는 그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제1원리로부터 자연법칙 도출했다라고 하는 데카르트 얘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고지고대로 그 사람 말이 순수하게 다가오나요?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실험, 무한한 중심이 없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실험을 우리가 넣자는 한 데카르트가 제안한 그 자연법칙은 곧바로 도출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자신의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 도출했다라고 하는 그 자연법칙이 순수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도출됐다. 그 자기 책 속에 딱 썼던 그 방식대로 도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좀 과장인 거죠.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그 얘기 당시의 지적인 맥락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옹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의 그런 사고 과정에서 이제 직선 관성의 원리가 도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맥락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설명 방식을 추구하기도 했어요. 자, 앞서서 물체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설명했죠?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향이라고 했죠. 자,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웃습니다. 여기서는 데카르트가 아니라 토마스 홉스의 얘기를 빌려왔는데요. 자, 그들에게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물이 아래로 내려가려는 원인은 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것이다. 몸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그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과 쇠붙이가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람처럼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식별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지금 돌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비웃는 거죠. 그건 마치 걔네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처럼 인어항식 방식 아니냐. 걔네들은 돌덩이에 불과한데 걔는 무생물인데 또는 인간이 아닌데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마음이 있는 존재와 마음이 없는 존재를 구분을 해서 마음이 없으면 걔네들은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걔네들이 뭔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곧 뭘로 통해서? 기계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당시 시계와 같은 자동기계가 엄청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와 함께 다양한 자동기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여기 똥 싸는 우리는 이렇게 뭘 주면은 얘가 먹고서 나중에 똥으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기 체스를 두는 인형도 있었고요. 당시 이런 자동기계가 유럽 사회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데카르트가 바로 그런 걸 많이 봤죠. 이 자동기계의 비유해서 자연을 설명하면 왜 좋냐? 이 자동기계는 겉보기에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죠. 겉보기에는 마치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얘가 기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죠. 바로 그걸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계가 매우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연도 그렇죠. 바로 자연의 규칙성을 기계의 규칙성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계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에 빠졌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죠.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뭐가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자, 근데 기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내가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작동 원리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자연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자연도 사실은 기계라면 자연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 어떤 놀라운 현상들도 기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기계도 사실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로 공연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게 뭐지 무슨 뭐지 하지만 안을 딱 열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치 놀라운 이해 못할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기계처럼만 생각한다면 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마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널려있던 생각이었고요. 팽배했던 생각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데카르트였던 거죠. 데카르트는 어디서 멈춰요? 마음에서 멈춘 거죠. 그래서 입자의 직선 관성 운동을 제외한 모든 자연현상, 아까 직선 관성 운동, 걔만 이제 기본이에요. 걔만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다 모든 현상들은 충돌과 같은 기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만 빼고 이성을 가진 마음만 빼고 딱 요것만 짝 예외적으로 두고서 나머지 현상들은 다 충돌과 같은 기계적 현상으로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의 그 충돌 법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입자의 직선 관성은 가장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그 외 현상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현상들은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설명이란 뭐예요? 충돌인 거죠. 충돌과 같은 기계적인 상호작용인 거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 하면 심신이원론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대단한 것으로 별개의 실체로 두고 이제 나머진 몸, 기계 두 개를 딱 구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차피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은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이 기계다. 거의 모든 것은 기계처럼 가져질 수 있다. 단 몸만 빼고 마음만 빼고. 아, 걔만 못하겠어요. 걔는 어떻게 기계로 설명 못할 것 같아. 걔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기계처럼 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기계적 철학입니다. 사실 데카르트는 딱 마음에서 멈췄지만 마음만 빼고 했지만 좀 더 나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까 봤던 토마스 홉스 같은 애들 있죠? 걔네들 사실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이런 것까지 다 오조리 다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유물론적인 그런 방식의 설명에 의해서 그 당시 많은 욕을 먹었죠. 당시에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욕이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런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자석이에요.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원리를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그림입니다. 이 철가루를 왜 자석이 끌어당기느냐? 자석과 철가루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아주 미시적인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석과 여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오른나사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구멍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 주변에는 오른나사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나사들이 막 운동을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하겠죠.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석과 철을 통과해요. 그러면 불이 좀 더 좁혀지겠죠. 기발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에 데웠을 때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 여기에 마치 고무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딱 자극을 주면 고무줄이 탁 팽팽해지면서 어떻게 위에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같은 거는 이성이 아니니까 걔까지는 다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의 보기에는 매우 좀 조야한 설명들이지만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식의 사실 알고 보면 오늘날의 과학이 하는 설명들도 알고 보면 이런 유형의 설명들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세련됐지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바로 오늘날의 기계적인 과학의 기계적인 설명에 어떤 그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라. 나는 그것에 몇몇 예시를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라는 거죠. 모범을 보인 겁니다. 물론 매우 조야한 모범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고 본 겁니다. 비전. 우리가 앞으로 이걸 좀 따라해서 좀 더 세련되게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체계를 얘가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있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계적인 세계관, 기계적인 설명 방식을 가지고 정말로 다 설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왜 존재하는지, 태양이 왜 빛이 나는지. 자, 태양은 왜 빛이 나느냐? 우주에는 이제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질은 오로지 뭘로만 구분되냐면 크기나 무게로만 구분돼요. 작고 가벼운 물질이 제1원소, 중간이 제2원소, 좀 더 무거운 게 제3원소. 그래서 불의 원소, 공기의 원소, 흙의 원소라 불렀어요. 이건 성질을 가지고 일단 성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가벼움과 크기만 가지고 한 거죠. 작고 가벼운 불의 원소 이것들이 이 세 가지 원소가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막 제멋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멋대로 전체에 이런 원소들이 꽉 채워져서 이리저리 충돌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소용돌이가 없으면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좀 어색하니까 이게 어떻게든 체계가 잡힌다면 얼렁뚱땅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거라고 얼렁뚱땅 얘기한 겁니다. 일단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 무거운 건 원심력이 크니까 바깥쪽에, 가벼운 건 가운데로 모이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모인 게 불의 원소, 가장 가벼운 애예요. 그리고 이 가벼운 원소는 맨 가운데에서 계속 소용돌이 하겠죠. 소용돌이를 매우 작게 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진동이 있는 겁니다. 진동이 쫙 하니까 이 진동이 주변 제2원소, 제3원소의 매질을 따라서 전파되는 파동이 바로 빛인 겁니다. 이게 그 데카르트식의 빛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공기의 원소는 그 중간이고 흙의 원소는 좀 더 무거운 애인데 이제 소용돌이를 따라서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이 소용돌이를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행성들이고요. 이 행성들 사이에서 훨씬 더 무거운 애가 있어요. 엄청 무거운 애들은 이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있죠. 워낙 얘는 관성이 크니까 이 소용돌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이 소용돌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얘가 다른 소용돌이로 벗어나 버린 겁니다. 다른 소용돌이로 벗어나 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해성이에요. 해성. 자, 그게 바로 해성이고요. 무겁고 너무 빨라서 태양계를 넘나드는, 소용돌이를 넘나드는 그런 행성이 바로 해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서로 다른 물길이 있는데 얘가 너무 무거운 애가 가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요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해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가 설명돼야 되냐면, 그러면 이게 소용돌이 하면 이제 원운동 설명되겠죠. 이제 드디어 이제 궤도 운동이 설명되고 빛이 설명됐죠. 자, 행성들이 태양을 따라 궤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주변 물질들과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용돌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일 뿐입니다. 이제 드디어 궤도 운동이 설명됐고, 더 설명돼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낙하 운동.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죠. 왜 그러면 소용돌이 해서 행성이 이렇게 태양을 따라 돈다면 지구의 상에서 왜 물체는 왜 지구를 향해 떨어지냐는 거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무게, 즉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성향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물체가 바깥쪽의 소용돌이랑 충돌해서, 자, 이 물체가 있는데 바깥쪽에도 소용돌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있는 겁니다. 공기와 같은 소용돌이가 충돌해서 안쪽으로 밀려서 내려가는 거죠. 바깥쪽에 소용돌이가 있어서 얘랑 충돌해서 점점 자꾸 충돌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물체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려면, 여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안쪽으로 뭔가 바깥쪽의 소용돌이와 충돌해서 안쪽으로 밀려 내려가려면 상대적인 무게차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 그 원심 분리기 생각해 보세요. 원심 분리기
쫙 돌리면 안쪽에 뭐가 모이죠? 가벼운 애가 모여요.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바깥쪽의 소용돌이랑 지속적으로 충돌해서 안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무게 현상을 원심 분리기 그 현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죠. 무게란 뭐예요? 무거운 거죠. 근데 오히려 가벼운 물체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현상을 무게라고 부르니까, 그걸 낙하라고 부르니까 어색하죠. 근데 데카르트 입장에선 이런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나는 일단 뭐만 제시해요? 비전만 제시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내가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너희들이 나중에 해결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수란 뭐냐? 밀물과 썰물이란 뭐냐?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달이 여기 있으면 달이 여기 달 밑으로 여기 소용돌이가 짜부되겠죠. 그러면 이 소용돌이가 이 아래쪽을 밀겠죠. 아래쪽을 밀겠죠. 그래서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리니까 썰물이 생기겠죠. 어때요? 좋은 설명 같아요? 일견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달이 가까울 때 바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밀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지금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동일한 법칙,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획을 제시했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모범적인 설명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만, 몇몇 디테일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뭐 사소한 문제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좀 해결해 보라는 거죠. 나는 전체적인 틀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데카르트는 이 사람 이성만 가지고 자연을 연구한다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경험과 불일치하는 거, 경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현상들은 결국 무게와 같은 현상, 낙하 현상 나중에 어떻게 설명되죠?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죠. 걔네들은 왜 떨어지느냐?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사과와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설명하죠. 자, 이럴 때 설명이 됐나요? 안 됐죠.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잡아당긴다. 도대체 어떻게 잡아당기냐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왜 어떻게 잡아당기느냐, 왜 잡아당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그 있다라는 가정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에 딱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잡아당기는지, 어떻게 잡아당기는지가 설명되어야 하는 거죠. 둘 사이에 무슨 고무줄이라도 있나요? 그런 식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뉴턴은 그런 식의 설명을 안 하니까 데카르트 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뉴턴의 법칙에 의존하는 설명을 진정한 설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식의 마인드인 거죠. 사고방식인 거죠. 아무리 경험적으로 뭔가 예측하고 관측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카르트의 기획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사실 다 원래 1633년경에 출판하려고 했던 그 책 속에 담겨있던 내용들이에요. 데카르트가 원래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제안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동설을 또는 지동설의 발전 형태인 무한 우주론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설명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으면서 겁이 나서 출판을 못했지만 이게 데카르트의 의도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죠. 데카르트의 철학, 심신이원론이라거나
아니면 데카르트의 그 자연 법칙을 오로지 순수 이성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출을 해야 한다라거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자연 법칙 속에서 그 물체들이 매우 수동적이어서 직선 운동만 하고 충돌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렇게밖에 못한다. 충돌해야만 움직인다. 변한다. 운동이. 이런 식의 데카르트의 아이디어가 더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주의에 대한 정당화 또는 코페르니쿠스의 좀 주의의 발전된 버전 형태 속에서의 그 사고 실험들이 여기에 기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시 시계와 같은 자동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죠. 데카르트도 그 안에 하나였던 거고요. 바로 이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두 개의 기원입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수업에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데카르트는 사기친 건가요? 자연 법칙을 순수 이성을 통해서 신의 그 완전성과 불변성으로부터를 도출하고 그거로부터 신이 불변하고 신이 완전하니까 자연 법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런 식의 도출 방식. 그건 좀 과장이죠, 사실은 과장인 거죠. 그럼 사기친 건가요? 아니면 그는 그의 세 가지 자연 법칙을 경험을 통해 얻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자연을 관찰하고서 자연의 물질들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구나. 그걸 관찰을 통해서 얻은 걸까요? 자, 데카르트가 명시적으로 말했던 것이 조금 과장이라고 해서 곧장 데카르트가 제안한 지식들, 주장들이 그렇다고 또 경험으로 통해서 왔느냐? 그것도 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데카르트의 세 가지 자원 법칙을 경험으로 정당화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실험을 하면 되나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죠? 데카르트의 직선 관성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보죠. 얘가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항상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그런가요? 관찰하면 그게 보이나요? 실험을 하면 그게 보이나요? 안 그렇죠. 이거 보세요. 직선을 안 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직선이에요? 일정한 속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또는 자, 표면을 여기 책상 위에서 한번 해보죠. 밀어요. 계속 가요? 계속 안 가죠. 멈췄잖아요. 보세요. 쫙 밀었어요. 멈췄네요. 경험을 통해서 데카르트의 직선 관성 법칙은 정당화되기가 무척 어려워요. 오히려 그걸 정당화한다라고 교과서에 써있는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나 어떤 실험들은 그걸 일단 거의 믿은 다음에야 만들어질 수 있는 실험들이에요. 또는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관성의 개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제시되는 사례인 거지 그걸 통해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칙들은 일단 가정돼야 돼요. 이렇게 다시 시작되면 결국 다시 이 자연법칙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나온 것처럼 또 생각될 수 있죠. 다만 그 이성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런 힌트도 없이 아무거나 나올 수는 없어요. 데카르트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무한한 우주 공간을 가정하는 그런 사고 실험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일종의 힌트가 됐던 거고요. 그 무한한 우주 공간, 무한한 그게 우주, 중심이 없는 우주. 바로 그 아이디어 속에서, 그것도 일종의 아이디어죠.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고, 그 상상 속에서 가능한, 그리고 가장 그렇게 보이는 운동이 무엇인지, 운동 방식이 무엇인지를 추론한 거죠. 제멋대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죠.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론한 게 바로 데카르트의 자연법칙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신의 자연 법칙을 이성을 통해서 얻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죠. 경험이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적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자신이 내 방법, 연역적 방법이 보여주는 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을 순수 이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실험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험과 관찰은 우리를 오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상상의 세계에 호소해서 자연의 법칙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상상을 많이 해야만 과학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데카르트의 철학의 두 가지 기원에 대해서 봤고요. 요 생각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